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6일 일요일, 지금 현재 시각은 새벽 1시 25분 정도를 달리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오늘 토요일이죠, 그죠?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경찰 친구 결혼식 갔다가 저 또 아는 친한 동생하고 현직 경찰하고 같이 축가를 하고요. 오늘 좀 일정이 많이 바빠서 지금 1시간 정도 잤나요? 이틀 거쳐서 거의 1시간 잔 것 같아요. 잠을 많이 못 자서 좀 많이 피곤한데, 그래도 제가 여기 섰을 때는 프로페셔널 마인드로 좀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강의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시면, 오늘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공부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할 거니까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자, MC 독서 형법 리얼 강의 7편에 구성요건과 구성요건적 착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죄와 관련해서 범죄에서 구성요건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학설이라고 그러죠. 학설. 우리 형법은 문제가 딱 세 가지 분류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야? 판례죠. 판례. 판례가 제일 처음으로 비중이 높고, 두 번째는 조문이에요. 조문. 조문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조문이 뭐예요? 여기 지금 합격생도 와 있어요. 조문이 뭡니까? 조문은 법전에 쓰여 있는 어떤 그 내용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틀린 부분을 찾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설에 관한 문제. 학설. 과연 학설을 통해서, 그죠?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해식으로 풀어나가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사실 이해하고 그냥 눈으로 많이 봐놓으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근데 판례가 우리 시험에 몇 프로 이상을 차지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조문 문제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시험을 쳐서 6번 합격할 동안 조문 문제가 몇 번 나왔냐? 한 2번? 2번에서 한 3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출제 비중은 없다고 봐도 무방은 하지만, 나오면 이걸로 변별성을 가르겠다라는 문제죠. 그 다음에 학설 문제. 이거 저는 좀 퀘스천이에요. 이건 진짜 학설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와. 일단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학설을 공부 안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만약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안 해야 된다고 말은 못해요. 왜냐면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쪽집게 강의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정의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내가 아는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범주 안에 들어오잖아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중요학설이 있죠? 몇 개의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 학설 중에 제일 처음에 마주치는 게 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공부를 좀 열심히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 모든 학원에 가면 이게 표가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서를 한번 딱 보셔도 표가 그려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사실의 착오가 있다. 사실의 착오가 다른 말로, 똑같은 말로 뭐야? 구성요건적 착오예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우리가 뭐야? 객체의 착오가 있고요. 그죠? 객체의 착오. 두 번째, 방법의 착오. 이걸 구별하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그죠?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 절대로 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사실. 그죠? 그러면 이걸 구분할 줄 안다. 나는 좀. 나 공부를 한 1년 이상 해서 이 정도는 구별할 줄 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뭐야? 그 다음 문제가 각 학설로 과연 이걸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설에 3가지가 나오죠? 3가지가 나와요. 난 모르겠는데 저 처음 들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들으시면 그냥 들으면 돼요. 그냥 들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박힐 거니까. 어차피 저는 내다 꼽는 걸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한번 자기를 확인해보는 과정인 거고, 모르는 사람은 뭐야? 다시 한번, 모르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구나 알아먹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시험장 가기 전까지만 알면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사실은 오늘 모른다. 시험이 앞으로 한 달 남았어요. 오늘이 합격자 발표죠. 합격자 발표 났죠 오늘. 그래서 여기 합격생이 지금 자리에 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처음 1강 할 때 보시면 시험지 갖고 왔던 그 친구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오늘 합격 소개를 찍기 위해서. 그래서 긴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긴장하지 말고, 누구나 처음 하는 건 다 긴장되고 떨려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축가를 처음 해봤는데 당연히 저도 강의 이러는 거 하니까 안 떨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떨릴 수밖에 없어요. 왜?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친구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하객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날 보고 있잖아. 집중이 다 나한테 돼 있으니까 어떤 그런 긴장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1절 수절 하다 보면 약간의 긴장감이 풀리고 또 자신감도 붙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팩트가 뭐냐면, 나는 처음이라서, 저는 고졸이라서
아니 저는 어렸을 때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법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형법 배웁니까? 안 배우잖아. 다 처음 하는 거야 누구나. 그럼 법학과 나온 사람은요? 걔네도 몰라. 법학과 나왔다 그래서 뭐 공부 잘합니까? 법학과 나왔다 그래서 법을 잘 알아요? 아 절대 아니거든.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자 서울대 음대가 유명해요. 서울대 음대. 그러면 우리나라 음악 관련된 일들은 다 누가 해야 돼? 서울대 사람이 해야 돼 사실. 근데 우리 용감한 형제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막 중졸이야 중졸. 중졸인지 고졸인지 조사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졸은 아닙니다. 그죠? 용감한 형제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음악계를 잡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이러니한 거잖아 이거. 아 서울대 간 놈 다 어디 갔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결론은 뭐냐면 사실은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학벌 이런 거는 보여주기 위한 거라면 실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실전에서는 무조건 더 강한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 가서 시험을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전 공부 방법, 그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지금 제가 말을 좀 길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실의 착오는 두 개가 있다, 그죠?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학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구체적 부합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구체적 부합설. 들어봤죠? 들어본 사람들은 못 들어본 사람은 그런 게 있구나. 응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돼. 응 알았어 시댕아 그냥 알았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법정적 부합설. 그죠? 그 다음에 추상적 부합설. 이 자리에 지금 현직 경찰관도 와 있는데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 법, 추 이런 걸 우리가 두 문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 이건 두 문자 따는 거 아닙니다. 구법추 이렇게 두 문자 따는 거 아니라고. 알고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엮어가지고 사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서의 단점이 뭐냐? 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을 우리가 도표를 그려놨어요. 이렇게 도표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여기 있으면 여기다 대입을 시켜라.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 표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죠? 이 표를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그럼 제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지금 뭐 합격생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이 뭐 합격했던 친구들이나 너 이거 어떻게 외웠어? 궁금하잖아. 나 이렇게 외웠는데 이거 어떻게 외웠어? 물어보면 난 표를 외웠어 이래요. 이 표를 이 위치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자기는 외웠대. 한번 그려봐 그럼. 궁금하니까. 그럼 딱 주면 그려 못 그려? 못 그려요. 이게 여긴가? 이게 이 자리였나? 헷갈려 막. 오락가락해. 시험장에서 오락가락하는 순간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문제 풀어 못 풀어? 못 풀어요. 영어 한 번도 못 보고 다 찍고 나와야 돼.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방법을 오늘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야 됩니다. 들어갑니다. 시작. 자, 이거 씌우고. 그 다음에 이거 강의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형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형수법도 배우잖아. 그치? 형수법이나 형법에서 갖춰야 될 어떤 기본 마인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한번 쳐다보세요. 자, 넘어가시면 자, 제가 직접 정리한 거예요. 직접 정리한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진짜 필요 없는 것들 있죠. 우리 책에 진짜 이런 거 나와? 이 말 굳이 쓰지 않아도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이런 거 다 빼버린 거예요. 제가. 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러면 꼭 수험생이 알아야만 하는 그런 것들만 제가 챙겨놨어요. 좋은 거죠. 그죠? 자 봅시다. 자 범죄의 성립 요건, 처벌 조건, 소추 조건 이게 범죄의 3대 조건이에요. 그죠?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필기 안 합니다. 범죄의 성립 요건, 그죠? 성립 요건에서 여기 하나 뭐가 성립 요건, 처벌 요건, 소추 조건이 3대 요건인데 우리가 범죄 성립 요건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세 가지가. 기억해야 돼. 세 가지가 뭐뭐 있어요? 구성 요건, 해당성. 여기 나오죠? 구성 요건, 해당성. 두 번째로. 그러니까 자, 범죄 성립 요건. 범죄의 성립 요건. 성립이라는 게 뭡니까? 성립. 우리가 한자로 성립이 무슨 말이야? 그걸 먼저 기억을 해봐야겠지. 성립은 뭐예요? 성립. 우리가 성립이란 말은 똑바로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다 갖춰져야만 우리가 범죄가 생겨났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있어야 되는 게 구성 요건 해당성이다.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이거? 첫 번째로 구성 요건 해당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두 번째로 위법성. 이 행위가 과연 위법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위법성. 그럼 세 번째로 책임이 인정돼야 된다. 책임이란 건 뭐야?
그 사람한테 과연 이 범죄에 대해서 그죠? 네가 책임을 지을 수 있느냐? 네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책임이라고 불러요. 이거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 범죄의 성립 요건.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게 범죄가 성립됐다 그러면 검사가 뭘 해야 돼 우리가? 공소제기를 해야 돼요. 공소제기를. 그럼 공소제기 형사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형법에서도. 그럼 공소제기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공소제기 위해선 소추조건이라는 게 필요해요. 소추조건. 소추조건. 그럼 소추란 말을 또 이해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소를 제기한다. 이 말은 우리가 재판에 넘기다 이렇게 표현해요. 소를 제기한다. 앞으로 소를 제기한다. 그래서 소추조건 그러면 검사가 재판으로 그걸 끌고 가기 위해서 그죠? 공소장을 제출해야 돼요. 공소장.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재판관한테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법관에게. 그런 걸 뭐라 그래? 소추조건이라 그래. 이건 어디의 영역이야? 이건 형소법의 영역입니다. 여기까지는 형법의 영역이에요. 이건 여기서 배워 안 배워? 안 배우겠죠. 단 알고는 있어야 돼요. 검사가 공소 제기하기 위한 유효 요건을 우리가 소추조건이라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필요해요. 우리가 처벌 조건이라는 게 필요해요. 범죄가 성립이 됐어도 처벌 조건이 써있지 않다면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는 맞는데 과연 징역에 처할 것인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처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쉽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성립 조건 좀 땡겨지나요? 그래서 범죄의 성립 조건 그러면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 요책임 3가지가 필요하다. 빨리 갈게요. 범죄의 성립 요건 충족 시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유죄다 표현해요. 그죠? 유죄. 그럼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뭐가 되는 거야? 죄가 지금 정확히 안 나온 거잖아. 그렇잖아요. 구성요건에 해당하긴 하는데 위법하질 않아. 그럼 죄가 안 되네? 그럼 무죄. 아예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들어오지 않네? 무죄. 구성요건도 인정이 되고 위법성도 인정이 되는데 얘가 너무 어린 거야.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서 꼬맹인 거야. 그럼 얘한테 형벌을 부과한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런 애들 뭐라 그래? 우리가 책임이 없다. 그럼 뭐라 그래? 무죄. 책임이 없으면 무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범죄 성립요건 충족 시에 우리는 유죄라고 하고 한 개 중에 3개 중에 한 개라도 겨루시면 효과가 뭐다? 무죄가 된다. 그 다음에 밑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도대체 뭐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요. 구성요건에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객관적이라는 표현이 법조문에 많이 공부하면 많이 쓸 거고 주관적이라는 것도 법에 많이 쓰여 있을 거예요. 우리 책에 보면.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현직분에게 물어볼까요? 수험생에게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현직분에게? 그러면 그래 수험생에게 얘기하지. 왜냐면 수험생이 막 공부했는데 현직분들은 까먹을 수 있잖아요. 자, 객관적이란 말과 주관적이란 말을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과 주관적의 차이. 자,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그죠? 객관적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그죠?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MC 독사는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반적이라는 건 뭐야? 웬만한 사람들이 봤을 땐 그렇잖아. 웬만한 사람이 봤을 땐 MC 독사 못생겼어.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내가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그럼 그치? 어떻게 그럼 성형수술 할까요? 안 되잖아. 그러면 주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주관적으로 봤을 땐 MC 독사는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생겼다고 말하지만 어떤 한 사람은 주관적인 건 그 개인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기준인 거야. 머릿속에 있는 거. 이해됩니까? 그럼 객관적이라는 건 우리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야. 그럼 객관적이라는 이거야. 우리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죠? 그럼 이목구비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잖아. 21세기에서 우리가 잘생긴 얼굴의 형태가 있잖아. 장동건이라든지 원빈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 이목구비가 잘생긴 사람을 우리 표현을 하지? 그럼 그걸 갖다 놓고 거기다 강호동을 붙여놔봐. 강호동 씨 미안합니다. 강호동을 붙여놨어. 잘생겼어요? 못생겼죠. 여기 안 닮았으니까 못생긴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러고 객관적, 일반적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객관적은 닮아로 일반적, 주관적인 건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인 겁니다. 이게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사실은. 객관적이 훨씬 큰 거예요. 그죠? 주관적인 게 여러 개 모여서 어떤 공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객관적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다 갖춰야 되는 거야. 어떠한 범죄든지 간에 이걸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된다? 갖춰야 된다. 모든 범죄가 다 이걸 갖춰야 돼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그래서 주체, 객체, 행위, 결과. 그냥 보세요. 주체라는 건 뭐야? 자,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써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주체. 일단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선 자연인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지. 자, 법인 보세요. 법인. 법인은 뭐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했을 때 회사 생각하면 회사. 그죠? 회사. 자, 회사는 간판을 걸고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회사 자체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회사 자체, 건물 자체가 사람을 죽여.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무너져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건 걔가 죽인 게 아니야. 천재지변이 죽인 거지 그건. 그건 범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주체, 행위 주체가 누구냐. 그 다음에 객체, 사람을 살해해야 돼. 그죠? 만약에 지나가는 강아지를 죽였어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걔는 살인죄의 객체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객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행위가 있어야 된다. 사람을 살해하는 거니까 상해를 했어요. 상해를 했으면 살인죄입니까? 아니잖아. 거기에 맞는 행위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결과 발생이 일어나야 된다. 사람을 살해한 자에서 객체가 죽어야 되지? 안 죽었어요. 그러면 미수. 그렇잖아. 그래서 결과가 발생. 이런 것들은 모든 범죄가 다 갖춰야 되는 요건들.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주관적인 건 뭐야? 주관적인 건. 어떤 범죄에는 자,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의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범죄인의 머릿속에 의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건 누구만 알아? 그 사람만 알아요, 사실. 그렇잖아. 내가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원래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근데 고의인지 과연 과실인지 구별하기 어렵지?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 법관은 객관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너는 얘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어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칼을 이미 얘가 집에서 소지해 갖고 10cm의 과도 큰 칼을 가지고 이미 누굴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갖고 온 거야. 준비해 온 거야. 근데 자기는 자꾸 과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법관이 뭐라 그래? 네가 집에서 칼을 들고 왔다는 거는 너는 A를 죽일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 넌 과실이라고 백날 주장하지만 누구나 합리적으로 봤을 땐 고의가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고의과실은 사실 우리가 형법에서도 배워요. 이게 과연 자유로운 증명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냐. 이 말 딱 들었을 때 끄덕이는 지금 수험생이 끄덕였어요. 형법 공부를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현직은 안 끄덕였어요. 뭐야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어. 그 다음에 자유로운 증명이냐. 그 다음에 엄격한 증명이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배울 거예요. 자, 고의는요. 엄격한 증명이라고 지금 배워요. 그죠? 배우죠? 그렇게 배우지?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배웁니까? 안 배우잖아. 사실 이 판례가 한두 개일까요? 고의과실 묻는 판례가? 거기에 판례 요지를 보면요. 100의 95%가 자, 고의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해도 된다고 돼요. 원래 95%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걸 완벽하게 우리가 재현해내려면 쉬워, 어려워. 얘가 고의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캐내기 위해서는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자유롭게 쉽게 증명해내는 게 좋아요? 아주 엄격하게 요건을 정해서 증명해내는 게 쉬워요? 이게 더 쉽잖아. 그러니까 판례가 95%가 다 뭐라 그래? 자유로운 증명이라 그래요. 근데 웬 강사 욕할 뻔했습니다, 지금. 웬 강사 한 노말에다가 한 분이 최신 판례 얘기를 하면서 판례 하나 딱 들고 와요. 판례가 요지가 뭐라 써있냐면 원래는 자유로운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결국 이런 것도 까다롭게 해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라고 걔가 쓴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다음부터 뭐라 가르쳐? 엄격한 증명을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찰 생활 한다든지 앞으로 어떤 책을 볼 때 그죠? 아마 기본서에는 고의는 뭐라고 돼 있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형법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형법 판례를 보다 보면 자, 고의는 자유로운 증명을 요구한다고 할 때도 있어요. 헷갈리지 말란 얘기야. 형법에서는 무조건 뭐야? 엄격한 증명이라고 그냥 푸세요. 최신의 어떤 판례가 그런 걸 요구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하지만 이미 이전에 우리가 지금 2015년이죠. 한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다 뭐라 그래? 웬만한 거. 자유로운 증명. 왜? 법관도 이거 해결하기 쉽지 않거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왜 엄격한 증명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다? 최신 판례가 그런 판례를 냈기 때문에 그런 요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전 논점을 가르쳐줬잖아요. 왠지도 모르면서 선생님이 야, 고의는 무조건 엄격한 증명을 왜요? 씨발 어떻게 외워 이걸, 그죠? 이거 외우면 재미가 없잖아. 일단 공부는 이해가 돼야 재밌다니까. 이해되잖아요. 전 이해를 가르쳐줬잖아. 이거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엄격하게 요건 따져서 이걸 다 어떻게 딱딱 맞춰요. 이게 쉽지 않아, 사실. 이해되죠? 그리고 판례가 주관적으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 딱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야. 요구된다라고 어떤 약간 느슨한 걸 던진 거야, 사실은. 이해되죠? 그래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요 내용을 좀 알면 돼요. 이건 나중에 시험에 또 나와요. 요게 나와요, 요게.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뭐라 나오냐면 자,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표현 나와요. 이거 문제 봤을 거예요, 그죠? 합격생들이나 아니면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이 문제 괜찮은 문제지. 어려워요, 사실, 그죠? 쉬운 문제는 아니야. 그러면 고의의 인식 대상이라는 건 뭐야? 자, 이 문제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찾으시오 이 말이야. 자, 고의는 지금 어디에 와 있어? 여기 와 있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고의는 누구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 행위자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머릿속으로 따졌을 때 과연 얘가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내가 지금 객체가 사람이구나. 내 행위가 지금 살인을 하고 있구나. 내 피해자가 죽었구나. 이런 걸 다 인식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닌 걸 찾으라 그러면 요걸 찾아내는 거고, 자, 고의의 인식 대상인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찾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제일 많아요, 사실. 고의의 인식 대상이냐, 인식 대상이지 않느냐. 그러면 자, 키워드 잘 들어. 여기서 마지막. 고의의 인식 대상을 찾으시오. 그럼 뭘 찾는 거야? 고의,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거. 그 사람의 고의가 있었느냐 없느냐 이걸 찾는 건 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찾으란 말입니다. 이해돼요? 어려운 문제지. 지금 학설이니까 좀 졸리긴 해요, 사실. 고의의 인식 대상은 요겁니다. 요거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요걸 찾으란 문제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얘 자체가 지금 고의잖아.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안에 고의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요걸 빼는 거야. 요걸 빼고 뭐만 찾아라?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시험 문제는 뭐라 나온다? 고의의 인식 대상인 것을 보시오. 그럼 요거 찾는 거.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닌 걸 찾으시오. 요거 찾는 거야. 이거 아닌 거 왜 다 찾는 거예요? 이 대체 좀 어려운 문제야. 이거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거니까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고의와 이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뭔지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 자, 위법성. 이건 쉬워요. 위법은 쉽잖아. 그죠? 위법이 뭐야? 법에 위배된다. 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 자, 불법과는 조금 비교가 된다. 불법. 자,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 불법은요, 행위 초점이야. 저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섹스를 한다. 일단 행위가 좋아 안 좋아? 행위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거 우리가 불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왜? 법전에 안 써있으니까. 법전에 안 썼으니까. 그죠? 그래서 불법은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고, 자, 구성요건의 해당성과 위법성이 인정되면 우리 판례는 그냥 불법하다고 봐요. 행위 자체가 옳으냐 나쁘냐 이걸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는 위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겠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기도 하면서 그게 위법하다고 하면 우리는 판례가 뭐라고 표현한다? 불법하다고 표현하고 해요. 그래서 불법과 위법을 때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이랑 위법을 거의 같이 쓴다는 거야. 사실은 법에 위배된다는 거니까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거잖아. 원래 위법하다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구성요건도 인정이 되고 위법한 걸 다 표현하고 싶어. 그럴 때는 불법하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시험에 불법은 안 나옵니다. 비교하라는 거야. 위법성이 이런 거다. 그래서 이거는 키워드는 어디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다. 행위 자체가 나쁘다, 나쁘지 않다. 이런 거 표현할 때 우리는 우리가 불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책임. 자,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여긴 키워드가 뭐예요? 행위자예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면 100% 틀리죠? 시험장 가서. 이거 바꿔도 되게 딱 좋거든, 사실은. 바꿔내기 딱 좋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우리 위법 또는 불법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행위 관점에서. 자, A가 B를 죽였어요. 죽인 행위, 사람을 죽인 거 행위 나쁜가요? 나쁘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죠? 얘를 A가 지금 피의자야. 얘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얘를 뭐한 살인, 요 행위가 나쁘다. 요걸 뭐라 그래 우리가? 위법, 불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책임과 관련해서 네가 B를 죽였잖아. 얘 사람을 대놓고 얘한테 사태질을 딱 하면서 너 나쁘다 말하는 게 뭐야 우리가? 책임이 있다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책임. 그러면 자, A가 만약에 미성년자야. 12세. 12세는 형사 미성년자죠? 12세. 자, 12세가 살인을 했어요. B를 죽였어. 일단 행위 나쁜가요? 나쁘죠. 행위 자체는 나쁘죠. 사람 죽였으니까. 아무리 어리지만 사람 죽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행위 나쁘다. 우리가 이거 위법하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12세기 때문에 얘가 지금 아직 어리잖아요. 우리는 책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랬어. 왜? 책임 미성년자가 법전에 뭐라고 돼 있어? 14세 미만에? 그때 했죠? 14세 미만이야. 몇 살이야 지금? 12세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나쁘다라고 행위자를 대놓고 얘한테 미성년자한테 우리가 네 행위자인 네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냐?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래? 책임이 없는 경우야. 그러면 키워드는 뭐냐? 자, 우리가 위법, 요거는 행위에 대한 어떤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책임은 그 사람에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그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자, 처벌 조건. 처벌 조건은 뭐 할 게 없는데, 자, 범죄가 성립되면 우리가 처벌하기 위해 처벌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된 경우에 처벌을 위한 조건. 말 그대로야, 그냥. 그 다음에 결여 효과. 요게 중요해요, 요게. 처벌할 수 없을 때. 그죠? 처벌 조건이 안 써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형을 면제합니다. 형을 면제. 자, 범죄가 성립은 됐어. 유죄야, 무죄야? 유죄는 맞아요. 유죄는 맞는데, 자, 얘를 어떻게 처벌할 건지 규정되어 있지가 않다면 얘한테 교도소 보낼 수가 없잖아요. 죄는 되는데 교도소를 못 보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 형을 면제해 준다. 형 면제와 형 집행 면제는 다른 겁니다. 형 면제랑 형 집행 면제는 다른 거야. 자, 생각해봐요. 비교 개념. 형 집행 면제. 갑자기 짜증이 확 납니다, 이거. 볼펜이 안 나와, 잘. 이건 다른 말입니다. 엄연히 얘기하면. 그죠? 형 면제는 뭐냐면 우리가 재판 도중에 재판 마지막 결과에서 형을 면제한다. 꽝꽝꽝 때리는 거예요. 그럼 형을 집행을 면제하는 건 뭐냐면 형이 확정이 됐는데 집행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기 형 면제랑 다른 점이 뭐냐면 법관이 아예 형을 면제해 주는 거고 요건 형이 확정이 됐더라도 집행만 안 하는 거고 엄연히 다른 내용이라는 거야. 그 정도는 기억하시고 왜? 깊게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벌 조건이 결여됐을 때는 뭐다? 형 면제다.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형을 면제시켜준다. 그 다음에 객관적 처벌 조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범죄 성립 요건과는 별개의 요건. 여기 사전수뢰죄에서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객관적 처벌 조건. 객관적이라는 건 뭐야?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전수뢰죄라는 건 공무원이 될 자가 아직 공무원이 아니야. 공무원이 아니야 아직. 그죠? 공무원이 될 자가 나중에 돈을 받고 나중에 공무원이 되거나 중재인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어. 난 아직 공무원이 아니야. 아직 공무원은 아닌데 나중에 공무원이 될 거야. 막연하긴 하지만 돈을 받았어. 근데 진짜로 공무원이 됐다면 그때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이 안 됐어. 그럼 처벌해 못해? 못해요. 왜? 우리가 객관적 처벌 조건으로서 요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사전수뢰죄라는 수뢰라는 게 뇌물을 받은 거잖아. 받을 숫자. 뇌물을 받은 거야. 언제? 사전에 공무원이 되기 전에. 그러면 걔가 돈을 받고 나중에 공무원이 꼭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지만 처벌이 가능한 거야. 되지 않으면 처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조문에 써 있어요, 그대로. 자, 나중에 딱 보시면 사전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성립이 돼야만 우리가 처벌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걸 객관적 처벌 조건이라고 말한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알고는 있어야 돼.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만. 밑에 인적 처벌 조각 사유. 범죄는 성립했는데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면제되는 경우 이거 친족상도래 이렇게 얘기해. 친족상도래. 친족상도래. 그럼 친족상도래가 뭡니까, 현직님? 친족상도래가 뭐예요? 친족상 아버지랑 그죠? 아버지랑 가족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가족관계라서. 그러면 친족상도래는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가족끼리 서로 처벌하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형을 면제해 주자. 그걸 뭐라 그러고 친족상도래 규정이 있어요. 이건 규정 어디에 있어? 무슨 범죄? 무슨 범죄에 규정돼 있어요? 우리 합격생. 제3범죄면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제3범죄. 제3범죄에 대해서만 우리가 친족상도래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래죠? 강도라든지 절도라든지. 왜? 결국 아빠 돈도 네 돈. 네 돈도 엄연히 왜 남의 돈이지, 그지? 엄격히 인격체로 분리하면 아빠랑 나는 별개의 문제야 사실은. 하지만 가족 돈은 너 먹고 다 같이 잘 먹자고 하는 거잖아.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니까 재산죄에는 뭐가 규정되어 있다? 친족상도례 규정되어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추 조건은 어디서 배우는 거야? 형수법. 형수법. 그래도 해야지. 자, 범죄가 성립되고 처벌 조건도 다 갖췄는데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한 유효요건. 여기서 키워드는 뭐야? 검사의 공소제기를 위한 유효요건. 검사는 공소제기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친고죄. 친고죄는 뭐가 필요해요? 고소가 필요해요.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소추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범죄가 성립했어요. 구성요건도 인정돼. 위법성도 있어. 다 되는데 지금 검사가 고소를 안 받았네? 그럼 이거 공소 제기해 못해? 못해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소추 조건. 이건 형수법의 문제입니다. 형수법이 저는 더 쉬워요. 형법보다. 왜? 형법은 은근히 짜잘하게 공부할 게 사실 많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죠? 처음에는 형수법이 이해 과목이라서 좀 힘들 수 있는데 공부하고 나서는 이해 과목이라 더 쉬워요. 근데 형법은 암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해도 있고 다 필요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 다음에 친고죄,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그래서 자 소추주권이 결여됐다. 그때는 공소기각 판결 소추주권이 결여됐을 때 거기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우리가 배우죠? 뭐 어떤 사람 뭐 제법이다 고쳐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건 형수법 가서 하고 나중에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범죄 이거 다 아까 했었죠, 그죠? 형수법에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절대적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적 친고죄에 관련된 규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했어요 예전에. 암기를 했을 때 지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형법에서 중요한 건 뭐야? 친족상도례가 중요한 거야 이거, 그죠? 그래서 상대적 친고죄다. 그래서 친족상도례는 1항하고 자 2항으로 나뉘는데 우리 이걸 밑에 걸 얘기하는 거예요. 2항. 그래서 328조의 2항. 자 고소가 우리가 자 동거 친족 말고요, 그죠? 동거 친족 말고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여기는 동거하는 친족이에요. 동거하는 친족은 같은 봐봐. 나랑 엄마랑 아빠랑 아들이랑 같이 살아요. 같은 집 안에서 울타리가 같은 거지. 같은 집에 같은 울타리 아닙니까? 그냥 돈이 없어. 아빠 방에 쓱 들어서 아빠 지갑이 있네. 10만 원 쓱 갖고 나옵니다. 과연 얘를 처벌해야 될까? 일단 이건 절도죄가 돼야 안 돼요.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성립은 됩니다. 그죠? 성립은 돼요. 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아빠 타인이에요? 타인 맞아요. 돈 재물이에요? 재물이에요. 훔쳤나요? 훔쳤어요. 그럼 군원권 해당성 인정됩니다. 학생의 아들이 자 20세야. 이제 막 대학생이 된 거지. 자 위법한 행위인가요? 위법하죠. 남의 물건을 훔친 건 위법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책임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같은 가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린 처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거하는 친족은 1항이 적용이 돼서 우리가 뭐다? 형면제가 돼요. 형면제. 우리 아까 처음에 우리 형면제 했잖아요. 그죠? 형면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2항을 말하는 거예요. 동거하지 않는 친족.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는데 가족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형이 한 명 있는 거야. 형이 자취를 해. 형이 딴 데서. 그래서 동생이 놀러 갑니다. 형네 집 놀러 가야지. 형 책상 위에 5만 원 있는 겁니다. 쓱 해서 나와요. 그럼 과연 이 동생 그죠? 형의 돈을 훔쳐간 동생 얘 처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 마음이야? 형의 마음이에요. 형의 뭐가 있어야 된다? 고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구성원의 울타리로 봐요. 울타리로. 그래서 동거하는 가족이라면 형 면제가 되고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고소가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어떨 때는 고소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소가 없어야 되고 우리가 이건 뭐래? 상대적 친고죄. 상대적이라는 건 뭐야? 비교해 봤을 때 고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없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고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절대적 친고죄로 가겠지? 그렇잖아요. 이것까지 만약에 동거하는 친족까지 고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싸가리 묶어서 우린 절대적 친고죄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되는 범죄를 엮었을 거야. 근데 우리 형법이 지금 1항과 2항을 엄격하게 나눠놨습니다. 동거하는 친족에 대해서는 형 면제 규정을 그다음에 동거하지 않는 친족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더라. 그죠? 그리고 요 말을 기억해 주세요. 정지조건부 범죄. 요거 설명을 좀 해야 돼. 요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정지조건부 범죄가 무슨 말이에요? 정지조건부 범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이거 이해를 한번 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말이야.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친고죄를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실 건데 친고죄를 우리가 정지 조건부 범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의사불벌죄를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해제조건부 범죄 이렇게 해제조건부 범죄 들어봤나요? 들어봤을 거야. 들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했죠, 그죠? 다 그래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어렵게. 그냥 친고죄면 친고죄고 이런 말 붙일 필요가 없는데 이건 우리가 말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정지조건이라는 건 검사가 그죠? 피해자의 뭐가 있어야 돼?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만 뭘 할 수 있어? 공소제기할 수 있어요. 공소제기. 그죠? 그러면 아직 고소가 없다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자 검사의 공소제기 길이 막혀 안 막혀? 막히지. 딱 정지돼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범죄라 그래 이거? 정지 조건부 범죄. 현재 정지돼 있어. 조건부로. 다 뭐가 들어와야 돼 여기에? 고소가 들어오면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근데 고소가 없다면 정지를 딱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친고죄를 뭐라 그래? 정지 조건부 범죄. 이해되죠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이 정도도 이해 못하고 공부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해제 조건부 범죄. 이거 왜 그렇게 얘기할까? 반의사불벌죄가 뭐예요? 우리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반의사불벌죄. 우리 수험생, 우리 합격생 뭐 있어요?
하나는 폭행죄, 그치? 폭행죄를 기억해야 돼, 폭행죄. 폭행죄가 대표적인 뭐야? 반의사 불벌죄예요. 반의사라는 건 뭐야? 반의사. 반대의 의사, 그죠? 그 사람 의사에 반대해서 처벌할 수가 없다. 불벌, 그죠? 처벌할 수 없다. 그럼 폭행죄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냥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죠?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그죠? 근데 자, 피해자 등의 어떤 불벌의 의사, 저는 저 사람을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딱 말을 하면 처벌해 못해? 못해요. 자, 우리가 원칙적으로 처벌이 가능했던 걸, 그렇잖아. 원칙적으로 처벌이 가능했던 걸, 그죠? 내가 피해자가 딱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난 저 사람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처벌에서 벗어나게 해주지. 처벌 범위로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잖아. 그러니까 무슨 문구라고 해? 해제 조건부 범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고소는 우리가 정지 조건부 범죄. 검사에 뭘 정지시킨다? 공소 제기를 정지할 수가 있다. 뭐에 의해서?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서. 해제 조건부는 범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더라. 누구의 의사에 의해서?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서. 그게 뭐라 그런다? 해제 조건부 범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국어적으로 표현한 거고, 반의사불벌죄, 신고죄, 우리가 이걸 얘기한 건 이제 말을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명칭을 붙인 거고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기억 안 하면 시험 문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제가 만약에 모의고사님 이렇게 해요. 다 정지조건 범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못 찾으라는 거야. 친고죄에 관한 설명 틀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왜 그거 하나만 알고 왜 두 개는 몰라요. 그럼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제 말 이해되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